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 안미연 검사가 직접 폭로하고 나섰죠. 조금 전 대검찰청은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서 본격 조사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네요. 안미연 검사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는 모양새인데 잠시 후에 안 검사의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신당을 미래당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청년정당인 우리미래라는 정당이 이미 있답니다. 미래당은 우리들 당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김소희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이번에 70년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 남북관계에 대한 책을 펴낸 인제대학교 김현철 교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남북은 그동안 어떻게 대화를 해왔는지,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외신을 통해 우리 모습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 이 현직인 안미연 검사가 이런 폭로를 했죠. 어제만 해도 춘천지검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조금 전 이 대검찰청은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서 본격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문제제기가 일단은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안미연 검사 쪽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랑 그 상황이 다르네요. 춘천지검 차원에서는 반박하더니 대검찰청이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입장이 이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영하고 있고요. 네. 이번 일이 이제 외압의 자유로운 수사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별도 수사단은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 네. 대검의 보고도 없이 독립 수사를 하게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점검위원회에서 검증까지 받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좀 믿음이 가시는 거죠. 예, 일단 확실히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검사가 폭로한 외압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거는 이제 2017년 4월 20일경에 사건을 급하게 종결하고 기소하게 된 일이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증거 목록을 삭제하게 되는 사건인데. 우선 수사 종결이 어떻게 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안 검사 이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 검사가 2017년 1월 23일경에 대검에 불구속으로 종결하겠다고 처음에 보고를 했었는데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구속하라는 취지니까. 그렇죠. 이 검사가 구속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검사장이 자세하게 추가 수사 사항도 직접 지시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안 검사가 이거를 인수인계를 받는데, 예. 안 검사가 이제 그 수사 스케줄을 4월 말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검사장이 갑자기 4월 17일 날, 그러니까 2017년 4월 17일 날 사건 처리에 대한 예정 보고서를 쓰라고 안 검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아직 수사가 안 된 상태도 불구하고 급하게 사건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춘천지검 검사장이 18일 날 대검을 방문해서 총장을 만난 이후에, 예. 4월 19일 날 안 검사를 다시 불러서 다음 날인 20일 날 불구속으로 그냥 기소해서 사건을 끝내보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그러니까 상황이었던 애초 것이죠. 수사하던 검사가 불구속으로 대검에 보냈을 때 대검에서는 안 된다. 더 구속적으로 좀 수사 더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고, 네. 춘천지검장도 더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춘천지검장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춘천지검장인데. 예,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빨리 종결하자. 네. 근데 그것도 대검찰청 가서 대검청장까지 만나고 와서 그랬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며칠 사이 그 상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안 검사는 이상하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당시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4월 16일경, 직전인 4월 16일경에 강원랜드 당시 사장의 최측근인 최모 씨, 그다음에 전 검찰 간부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보좌관 사이에 다수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최모 씨하고 권성동 의원 보좌관은
수사 과정에서 강원랜드 청탁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이고 수사 대상이 전 검찰 간부랑 수사 수차례 통화를 했다. 예, 심지어 그 전 검찰 간부는 사장의 차명폰 녹음 파일에서 언급이 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통화한 걸 보고 이게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목록 삭제 요구는 뭡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증거 목록은 작년 12월 19일 날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네. 이게 추가 기소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20일부터 대검이나 춘천지검 간부 등이 권성동 의원 통화 내역을 영장받아 조회했냐라는 이런 내용들을 막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안 검사에게. 네. 그러더니 안 검사가 수사회의에 들어갔는데 네. 권성동 의원이 통화 내역 조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자기의 상관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러고는 또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또 다른 루트로 듣고요. 네. 그러더니 결재권자, 그러니까 위에 부장이나 이런 결재권자들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 그리고 모 전직 검찰 간부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기소를 한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안 검사가 상관에게 계속 거부를 하다가 1월 30일경에 예. 삭제할 수 없다는 최종적 통보를 검찰 내의 메신저를 사용해서 합니다. 예. 그 메신저 캡처 내용이 지금 좀 전에 속보로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증거로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거부한 거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권성동 의원 또 그 보좌관, 염동열 의원 이런 건 실명을 거론하시는데 네. 전 검찰 간부, 또 대검의 고위 간부,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불쾌해한다는 얘기를 전한 안 검사의 상관, 이렇게는 아직 그 이름을 적적 거명 안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앞으로 이 별도 수사단이 재조사를 하거나 이 외압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다 그 실명을 공개하시게 될 거죠. 사실 금방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예.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검 간부가 전직 검찰 간부가 이러이러한 전화와 얘기들을 나한테 했다. 네. 이제 곧 공개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외압의 핵심이 바로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압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 등이 결국은 와서 이렇게 외압이 온 것이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권성동 의원 등은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안미영 검사가 원하지도 않는 의정부지검 발령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이런 식의 이 거짓 주장을 편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계속적인 외압에 시달려 왔고 이제 이미 제출된 증거까지 처리하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고 나서 예. 결국 안미영 검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제 공개하게 된 것이어서 예. 이것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수사단이 제대로 좀 수사해서 외압의 실체도 바뀔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과정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시 재수사가 돼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미연 검사 쪽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면서 당명을 미래당으로 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 청년정당 우리미래라는 당이 이미 있답니다. 가장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당이에요. 이 당은 미래당, 우리미래랑 당명이 똑같다. 이거 안 된다. 밀당이라는 당명을 쓰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대변인 맡고 있는 김소희 대변인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당입니까? 작년 3월 20날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가장 젊은 정당이라니까 당원이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2030 청년들이 주축돼서 만든 정당이고요. 네. 아마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아마 처음이지 않나? 청년당 이후에 처음이지 않나 고 그리고 공동대표를 2030 청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최연소 당대표들이 되었었죠. 지금 당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8,000명? 네네. 대부분 2030 세대? 처음에 만들어질 땐 좀 그랬는데, 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부모님 같은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합류하셔서? 예, 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아무튼 대표나 이런 주요 당직은 젊은 20, 30대가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작년 3월 20일이면 뭐 거의 1년 전 얘기인데 네, 공식 당명이 청년정당 우리 미래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미래예요?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네네. 우리 미래 당이 아니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당명 등록을 한 거죠? 네. 지금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공당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칭을 뭐로 쓰는지 이런 것도 등록을 합니까? 예, 원래 하는데 보통 내자고 저희는 줄이게 되면 우미당?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 미래? 예, 이게 명확하고 저희 젊은 느낌이 나서 예. 약칭을 그때 등록을 하지 않았었죠. 그럼 우리 미래하고 미래당하고 조금 다르긴 다른데요? 저는 좀 질문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미래당을 지지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어느 당인 것 같으세요? 아, 그러네요. 네. 우리 미래당을 지지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미래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미래가 될 수도 우리 있는데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여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안철수 대표님이 모르셨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3월 20 선관위 등록된 날 저희가 김재동 씨가 지금 자문위원장님으로 계세요. 정책 토론회를 했었는데 미래정치편으로 그날 저희와 함께 그 정책 토론회를 해서 청년 정치 이렇게 응원한다고 안철수 대표가 하고 가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미래라고 하는 당이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셨죠. 모를 수가 없는 거네요. 네네. 마이크 검색해 보시면 우리 미래 마이크 드신 사진 나옵니다. 네. 알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결정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나시는 거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거 미래당 결정할 때도 뭐, 저희 사전에 뭐 연락을 줬다거나, 지금 저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하고 있거든요, 이날 시에. 그 100시간. 근데 지금까지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미래당이 선관위에 우리는 약칭을 미래당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우리 미래 측에서도 우리는 약칭을 미래당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어제 또 신고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던데 그건 아닌가요? 네, 아니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요. 2월 2일 날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주말에 전국 운영위 회의를 해가지고 약칭 미래당으로 쓰는 거를 결정했습니다. 이름을 뺏어 가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선관위 방문해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이제 알아보고 이제 서류 등록을 하러 가서 선관위를 갔는데 6시 2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국민 약칭이라는 게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 약칭을 미래당으로 해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바른정당 원내대표 보좌관님이 들고 오셨어요. 그 서류를. 그래가지고 근데 둘 다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는 내일로 오늘 날짜로 접수하겠다 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래당이라는 당은 아직 창당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호적 신고한 거나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엉뚱하게 약칭을 미래당으로 쓰겠다라고 그래서 선관위에 달려왔더라.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국민의당이 정당명을 미래당을 바꾼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약칭.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약칭은 민주당이고 더민주잖아요. 그런 약칭을 미래당으로 한 거죠. 말이 안 되네요, 그건.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즉 우리 미래라고 하는 정당이 선관위에 와서 문의하고 등록하려고 하는 걸 알고 그쵸. 부랴부랴 대응을 한 셈이 돼버린 거군요. 그래서 역으로 저희를 오히려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 약칭 등록 안 하다 이제서야 약칭 등록하냐고. 저희는 지금 저희 존재 자체를 뺏기게 생겼는데 그러면 당연히 신고하고 저희 권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적반하장으로 우리 미래당 가지고 간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근데 저희는 이게 단순히 이름 명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최저임금에 찬성을 하거든요. 인상에. 근데 통합신당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책적 노선이 정반대인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 거대 정당이 갑질하는 걸로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일 지금 유권 해석에 들어갔고 내일 선관위에서 심의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어떻게 할지 좀 볼 거고 만약에 안 좋게 가게 된다면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래당 쓰지 마라 이거죠? 네. 왜냐면 다른 당명을 정해라. 왜냐면 저희는 정말 이거 당명 하나 정하는데 전국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심사숙고하고 100년간은 정당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우리 미래도 후보를 내실 거죠? 네, 후보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저희 데뷔장인데 데뷔도 하기 전에 뿌리도 내기 전에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는 뭐 전국적으로 다 냅니까? 어떻게? 아니요, 저희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기초의원부터 해서 예. 동네 정치부터 바꿔보자 해서 기초의원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우리 미래의 정책적 노선은 뭐예요? 가장 큰 4대 정책이 청년 독립, 국민 주권, 기본소득 통일한국인데요. 그래서 청년들 문제 좀 심각한데 전 이게 단순한 청년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 집약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 문제가 해결돼야 대한민국의 숨통이 트이고 그래 좀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독립, 그다음 국민 주권, 통일한국, 기본소득. 네. 통일한국, 기본소득제. 네. 기본소득제 도입하자. 네네, 맞습니다. 상당히 진보적 성향의 네, 완전히 정당이군요. 지금 통합신당하고는 색깔 자체가 다른 네. 정당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대표가 미래를 말한다. 미래를 대신하겠다 하겠는데 청년들이 직접 정치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예. 미래는 그냥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네, 다른 정치 노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가 미래를 책임질 테니 네. 안철수 유승민은 빠져라. 네. 그 두 분 한 당 하나 하루 합치고서 만들고 또 국민의당에 남은 분들은 또 민주평화당 만들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집산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들만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이합집산이다. 네네. 명분도 없다. 네, 근데 큰 나중 그림으로 봤을 때 다당제로 가는 거는 좋은 구도지만 네. 저런 식의 다당제도 좀 괜찮은가는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당, 그냥 우리 미래의 김소희 대변인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펜스 미 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정말 거물급들이 평창에 다 모이는데 조금 분위기는 껄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요. 예. 신경전 분위기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중간에 끼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일단 펜스 부통령 지난 4일에 이제 미국 피츠버그 연설에서 동계올림픽 참석과 관련해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도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한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와서 일정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자, 8일 날 와서 2박 3일간 머무릅니다. 네. 8일 문 대통령하고 회동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뭘 하는 거 아니? 평택에 그 해군 2함대에 가면 서해 수호관이라고 있습니다. 천안함 천안함 인양해가지고 예. 이렇게 막 부서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보러 가요. 그리고 9일이 이제 올림픽 개막식인데 예. 개막식은 이제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탈북자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개막식에는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해가지고 며칠 있다 사망한 그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네. 부친 프레드 원비어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요. 예. 완전히 그 일정으로 행동으로 대북 강경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하고 회동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이 이제 북한에 부정적인 건 두 가지죠. 크게 봐서 인권과 안보. 네. 이 두 가지에 다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겠다. 이런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 측도 뭐 온다 만다 말이 많다가 이제 오는데 자국 언론을 통해 애드 언론을 띄우기로는 위안부 기존 합의 지켜야 된다. 대북 제재 강화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러 간다.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명목상 국가수반 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북한 예술단이 탄 배 만경봉호 예. 오늘 이제 동해안 묵호항에 정박을 했죠. 지금 도착했죠. 예,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한다는 건데 예. 이것도 참 우리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게 원래 육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방 통보 만경봉호로 간다. 그 만경봉호로 바꾸게 된 그 의도가 뭘까요, 북한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 대규모 인원 관리를 하는 면들, 또 예. 이제 젊은 이제 뭐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좀 우리 문물이랄까요? 이런 데 하고 이제 접촉면을 최소화시키겠다. 예. 내부 관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북한 선박이 입항하는 것은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오이사조치 위반이죠. 예. 근데 그 정부는 예외로 인정하겠다. 그렇죠. 올림픽 계기로 이제 예외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 우리 예. 정부가 이제 미국하고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외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서울 기준으로 서해 평택에는 미 부통령이 천안함에 가고 동해에는 만경봉호가 이제 떡하니 정박해 있고 예. 이런 형국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올림픽이고 뭐고 북한은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대북 제재 예외 조치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고 미국, 일본은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러 한국에 오는 거고 그런 셈이네요. 이게 뭐 우리를 좀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 우리를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자기들의 좀 이제 정치적인 발언 뭐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한 장으로 삼으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그러네요. 그렇죠. 자, 네. 우리 지금 예측을 해보죠. 8일 올림픽 개막 전날이지 않습니까? 네. 막 전야제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축제 분위기여야 되잖아요. 예. 북한은 열병식 하죠, 그날. 펜스 부통령은 천안함 방문. 예. TV 뉴스에 올림픽 전날에 이게 막 나올 거예요. 예. 이 국제관계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는 힘겨루기지만 이 좀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예. 이렇게 되면 또 뭐냐. 이른바 남남 갈등. 얼마나 이게 촉발하기 쉬운 이 화약에다 불을 붙이는 행동입니까? 예. 지금도 보면 그 묵호항 앞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이제 집회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제 펜스 부통령 올 때 또 그쪽에 대해 가지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이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좀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 하셨는데. 예. 진짜 가만히 정리해서 듣고 보니까 약간 예의가 없네요, 다들. 그렇죠. 예. 이게 참. 어쨌든 우리는 올림픽을 이제 무사히 잘 치러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참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참을 때 이제 딴 사람들도 좀 예의를 지켜야죠. 남의 잔치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혹시 2016년에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허니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네, 예.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그림 같은 풍경 때문에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몰디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요? 네. 왜요? 현지 시간으로 5일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15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몰디브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반체제 인사 9명을 석방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야당 의원 12명의 복직을 명령했는데요. 네, 야민 대통령이 대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외신에 따르면 군경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체포했다고 하고요. 네, 야민 대통령의 이복 형제인 가윰 전 대통령도 평소 야당 편에 섰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예. 네, 일단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사전 영장 없이 수색이나 압수,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력한 독재 국가군요. 네. 지금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 피해는 없어요? 다행히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수도인 말레섬 등의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를 발령한 상태인데요. 네. 중국과 영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도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예. 혹시라도 몰디브 여행 계획을 세운 분들이 있다면 이 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피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 고문 평창에 온다면서요? 네, 미국 CNN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는 맏딸이죠.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폐막식에 맞춰 평창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방카 고문과 동행하는 대표단의 명단이 며칠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막식 때는 부통령이 오고 폐막식 때는 대통령 딸이 오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할 때도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네, 이방카 고문도 자신의 트위터에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을 표시하려 한다. 현재로선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그 동생 김여정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방카와 김여정이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청와대의 반응은요? 네, 청와대는 이방카 고문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속 협의 중이어서 공식 발표에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네. 요새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가 자주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예.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국민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네, 현재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는 제목의 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해서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무화하자는 겁니까? 네,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성 비하 요소가 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치며 사용한다. 또는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페미니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어떤 답변할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곧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북한이 참가하기로 하면서 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어떻게 될지 정말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좀 더 올바른 남북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지난 역사,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70년의 대화라고 하는 제목의 이 남북관계에 관한 책을 쓰셨네요. 인제대학교 김현철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70년의 대화. 70년이면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1948년에 각각 분단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년 되는 거죠. 대화는 이게 양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걸 정리한 책입니까? 책 제목은 70년의 대화인데요. 책 시작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지는 순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관계 역사를 통사로 다룬 책입니다. 각 장이 그러니까 60년대는 대결의 시대, 70년대에는 대화가 있는 대결의 시대. 70년대가 왜 대화가 있는 대결의 시대죠?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죠. 대화가 있는 대결 시대라는 거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박정희 정부가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면서 아직은 남북 간의 대결 시대인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대화가 있는 대결 시대다 이렇게 명명한 거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합의의 시대라고 표현하셨네요. 아무래도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80년대 후반이라는 게 그때는 오래된 얘기지만 총리 회담도 굉장히 자주 열렸고요. 또 그 과정에서의 그 성과라는 게 그 남북 기본 합의서와 세 개의 부속 합의서는 남북 관계에서는 합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거를 바로 그때 91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였는데 남북관계는 그래도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며칠 후면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저는 88 서울 올림픽의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결국에는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권이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권이 불참했고 84년 LA 올림픽은 사회주의 국가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반쪽 올림픽이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권을 참가시켜야 되고 그래서 북방 정책을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 중국과 북한, 소련과 다 수교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전두환 정부가 83년에 아웅산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84년에 이제 북한의 수해 물자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 회담을 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연관돼 있다.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을 둘러싸고 이게 정당끼리 상당히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는데 네. 역사로 보면은 그러네요. 보수 중에 보수인 군사 정권조차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도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 네. 적십자 회담도 있었고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도 북방 정책과 이런 관계들이 있었다. 지금 보수 정당은 제대로 그 정신을 못 이어받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은 많은 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뭐 한반도기라든가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게 제일 처음에 논의된 게 1963년이거든요. IOC에서 64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이게 남북한을 불러서 단일팀으로 추천을 해봐라. 그럼 자 단일팀으로 하려면은 단기와 단가가 필요한데 그렇죠. 한번 합의를 해봐라. 그래서 뭐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로 합의했거든요. 한반도 기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정부 때 이 한반도 지도를 넣는 형태의 합의를 한 거고 노태우 정부 때 현재 한반도기를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를 공백의 5년이라고 부르셨네. 예, 제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김영삼 정부 5년을 따로 이렇게 다룬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아쉬움이죠. 왜냐하면은 김영삼 정부 때라는 게 일종의 전환기죠. 문민정부. 그리고 북핵 문제가 막 발생했던 그렇죠. 시점이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시점이고. 그러네요. 대체로 이제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1세대가 죽었을 때 관계의 성격이 좀 바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분단 시대를 매듭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보면은 김영삼 정부는 여론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다. 여론에 대한 오해? 예.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는 여론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랐거든요. 여론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여론이 좀 이중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면이 있죠.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는 뭐 다수가 보수적이죠. 네. 다수가 비판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북한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뭐 극도로 긴장 관계하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를 보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어떻게 해봐라 이런 건데 이 여론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 남북 정상회담도 2번 있었고 하니까 접촉의 시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제재의 시대. 네. 이건 뭐 최근 일이니까 거의 이제 뭐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북핵 문제도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악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년 동안에 이 악화의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여론들도 많이 좀 차가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새로운 남북 관계에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되긴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실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뭐 북핵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악화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올림픽 휴전이 예. 그야말로 3월 달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었는데 예.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악화 국면을 해결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정말 모아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뭐 아베도 오고 부통령도 오고 다 오긴 오는데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뭐 북한하고 좀 대화하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우리가 뭐 평창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올림픽 외교의 이 국면을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해야 되는데, 네네. 미국은 아직까지는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과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허. 최근에 연두교서 발표할 때 뭐 탈북자를 내세운다든가, 예. 탈북자를 백악관에 초대한다든가. 그리고 뭐 미국의 부통령은 서울에 와서도 탈북자를 만난답니다.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의도가 있는 거지만, 지금은 북핵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북한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겠죠. 예. 결국 북한 체제를 전환시키겠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예.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인데 거기에 비해서 북핵 문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로 발전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은 북한 문제가 아니고 북핵 문제에 집중할 때다.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만큼 예.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김현철 교수나 정말 남북 관계 그리고 이 북핵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의 생각은 그런데 요즘 이렇게 쭉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또 일본의 아베 행정부는 북핵 문제가 풀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북핵 문제가 긴장 고조 상태로 가는 게 자기네 국익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처럼 엮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북핵 문제는 결국에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게 북미 양자 대화든 또는 육자회담의 재개든 이게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예. 그런 그 협상의 가능성, 이 대화의 중요성 예. 이런 부분의 인식이 좀 약한 거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일본은 북핵 문제의 위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자기네가 원하는 이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 또 이 자위대의 군비를 강화시키고 이런 데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오니까 뭐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풀도록 일 역할을 담당하겠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으면 방해하는 정도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를 예.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국내 정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설득한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뭐 합의를 이룬다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 효과만 저희 집중한다면은 예. 사실은 북핵 문제는 풀기가 어렵죠. 이게 남북 관계 역사도 보면은 이게 관계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타나는데 예. 관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고 북핵 예. 문제 같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도 비슷한 거고요. 예,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예. 그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대부분 좀 보수적인 네. 여론에 네. 그냥 올라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 이해를 쫀다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가 딱 눈에 보이니까 중국, 러시아도 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식의 그런 대립구도 쪽으로 가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건 우리 아닙니까? 네. 일단은 우리는 이번에 이제 평창에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옵니다. 예. 이 고위급 대표단과의 이 접촉을 통해서 이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실마리를 찾아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른바 이 창의적 중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의적 중재. 예. 근데 중재라고 하는 게 양쪽이 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근데 저도 이 책에서 좀 이렇게 써놨지만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부시 행정부라든가 미국이 굉장히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재를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서는 신호 자체가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네. 북한도 긍정적 신호도 있지만 부정적 신호가 있고 미국도 긍정적 신호는 적지만 부정적 신호가 많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섞여 있는 신호들 중에서 긍정적 신호들을 뽑아갖고 살을 붙이고 논리를 만들고 그거를 다른 쪽에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쪽에 그 긍정적 신호들을 다시 받아갖고 살을 붙이고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만들어 봐야죠. 아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안 할 수 없는 과제니까. 이 책에 우리 김 교수는 남한과 북한은 거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게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북한을 보는 거죠. 네. 북한이 대화하자면 대화하고 대결하자면 대결하고 북한이 변해야 남북 관계도 변하고 북한이 변해야지 북핵 문제도 변한다.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대화나 협상이라는 게 북한이 능동적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 주체일 때 바뀐 거죠. 우리가 남북 관계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북핵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 자세를 취했을 때 결국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제가 거울의 비유를 든 거는 결국 거울 앞에서 내가 웃어야지 거울 속에 사람도 웃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나는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거울 앞에 상대를 왜 도발하냐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고 거울 속의 모습은 객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거울 속에 있는 모습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전두환 정부 83년 아웅산 테러로 정말 목숨을 위해 위협을 느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 해 서울에 물바다가 나고 수해를 입었을 때 북한이 보내주는 쌀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웃었더니 뭔가 결과가 오더라. 그렇습니다. 그거로군요.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남북 관계가 악화됐던 시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먼저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남 탓하면서. 그렇죠. 서로 기다리는 탓하면서. 거죠. 기다린다라는 건 결국에는 북한 붕괴론이지 않습니까? 네. 압박과 제재를 하면은 북한은 붕괴할 거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거울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풀고 싶으면 나부터 웃자.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0년의 대화라는 책을 들고 오신 김현철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조사에 이문정 검사가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사태가 서지영 검사님이 추행, 여검사들 내지 여수사관이나 여신무관들의 추행 이 문제는 아니고 김웅영 검사의 사태도 그렇고 안유영 검사의 사태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간부들이 그래서 결국 검찰이 브레이크가 없까 파열된 장치로 폭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수처 도입이라든가 검찰개혁 전반으로 좀 확대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우리 검찰한테 요구하는 것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찰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검찰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거시적인 남북에서 뭐 정의로운 검찰을 당장 꿈꾸기에는 뭐 그때 그 사람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좀 난망하다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주셨으면 그건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들 모두에게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부끄러움을 알자. 참 공수처 얘기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사에 이문정 검사 출석한 이유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을 한 사건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 주장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제 당사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제도적 대책이 없으면 이런 방식으로 성폭력이 반복되고 검찰 내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도 사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 아니겠습니까? 이문정 검사가 과거 자신의 어떤 성폭력 피해를 고발했을 당시에 현재 이제 조희진 지검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단장 자격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 것이죠.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늘 한마디 했죠? 오늘 원내 간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인신공격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검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사건도 사건이지만 검찰 내에 지금 이 문제가 뭔가 공수처 도입 논의 등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아마 그 점도 함께 고려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이 흐름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뭐 권력기관들도 발을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법원 산하 젠더법 연구회 소속 법관 202명하고 그다음에 재판연구원 7명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검찰 내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뒤늦게나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하면서도 법원 역시도 성추행 등의 피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민중기 차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4년에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법조계 내부에 만연한 이런 성차별적 이런 문제적 의식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언론도 지금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함께 또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개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검찰 및 법조비리,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의 일정한 유형별 사건을 시대별로 또 쟁점별로 나누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역시도 같이 선정을 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건들이에요? 먼저 2008년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수사가 있는데요. 네. 당시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방송을 하니까 청와대가 제작진을 고소한 바 있죠. 네. 그런데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가 갑자기 사표를 쓰고 검찰을 떠나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상부의 어떤 부당하고 무리한 지시이기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는데 네. 이게 안 풀렸으니까 이제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때 PD수첩팀을 구속까지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무죄 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것도 이제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도 공안당국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당시 재판에 허위 증거가 제출돼서 여러모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 검찰이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역할을 했죠. 그렇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예. 그 외에도 박근혜 정권 초기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맞아요. 이게 위야무야 됐죠. 위야무야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2010년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네. 이것도 이제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좀 더 오래전에 좀 역사적 사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 이것은 이제 민청년 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이어져서 나중에 가서는 뭐 박종철 이 사건까지 맥락이 이어지는 것인데 예. 이 두 개 사건이 다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기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포함됐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것들이 예. 포함돼 있고 또 이제 그 검찰과 경찰 어떤 수사 간의 혼선 이런 것들이 드러난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이런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대상은 정해졌는데 제대로 조사가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다음 뉴스요. 오늘 민주평화당이 공식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조배숙 의원을 초대 당대표로 선출을 했고요. 애초에 뭐 대표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했었지만 김경진 의원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창당 선언문에서 민생 정치 실천을 제1의 목표로 삼고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또 다당제 기반의 합의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혁명에 앞장서겠다. 철저한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겠다 이렇게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촛불 시민혁명 완성.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비슷하네요, 정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과 전망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창당대 이 광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뭐 이게 결국 당을 쪼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안 왔습니다. 오기도 그렇겠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좀 원내대표급으로는 볼 수가 없는 김명현 전략기획부총장이 왔는데요. 어찌됐건 뭔가 진보 대 보수 뭐 이런 구도 속에서 어떤 그런 구도를 연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기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을 다 합쳐서 국회 과반을 넘기는 어떤 개혁연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국정 운영에 유리한 고지를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려면 민주평화당이 19석 정도는 이 자기 방침대로 표결을 좌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가능하냐 이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교섭단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당하고 합쳐서 교섭단체 구성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놔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 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당의 뿌리와 지향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대략의 중론이긴 한데요. 2008년의 사례를 보면은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다르겠느냐 과연 뭐 이런 좀 회의론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아직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계속 이 얘기가 이제 뭐 나오는 것은 물밑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지 가능성 배제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겠죠. 실제 추진이 가능할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는 양당이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개혁 문제인데요. 개헌정국이 이제 올 텐데 이게 다당제 구도를 또 분명히 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두 당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북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듯이 민주평화당은 햇볕 정책의 계승자라는 점을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데 같이 볼 게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 이런 주장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또 내놨거든요. 즉 이런 것들이 좀 접점이 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전망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국민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 때문에 여론들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강하게 좀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책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핵심 경제 철학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당 역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사회보험의 부담을 높여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 역시도 문제 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야당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런 여러 가지 비판 내용들은 참여정부 말기를 좀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또 야당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정부의 답변은요? 일단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는 등의 목표에 대해서는 뭐 신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뭐 들어갈 것이냐 이 논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까지는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의 효과는 이제 더 지켜볼 문제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태지만 강남 재건축 지역 일부에 투기 자본이 진입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 이걸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드러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 이것에 대해서도 뭐 위헌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가상화폐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가 기존 방향을 다시 한번 좀 명확히 밝혔는데요. 불법 행위는 차단하고 과열된 투기는 진정을 시키지만 블록체인 포함 관련 기술은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소식에 많은 외신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네. 일단 영미권 언론들의 보도가 주로 많았고요. 사실관계를 전하는 보도들이 일단은 줄을 이뤘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네. 며칠 지나면 이제 뭐 분석 기사라든가 또 유럽의 다른 언론들도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날짜 기사에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은 한국의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단호한 듯한 보이다가 곧바로 봐주는 태도로 바뀌는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한국이 2년 동안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내부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의 대기업 개혁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반응 들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의 BBC는 이번 판결을 삼성의 후손 이재용을 위한 행운의 극적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앞서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능성이 낮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판결이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 역시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국의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성의 영향력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거의 같은 판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는 그런 걸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라 주로 사실관계 보도입니다만 일단 논조에 있어서는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논조가 많군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희망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희망에 동의하고 나눌 수는 있지만 지금은 희망을 접고 논리를 따라야 할 순간이다. 이게 그 빅터 차 교수가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난달 31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은 기고문의 일부분입니다. 그 주한 미국 대사 철회된 그 빅터 차 교수.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일지 이제 이해를 조금 이따 하시게 될 텐데 지난주 큰 이슈가 됐었죠. 주한 미국 대사 지명 철회 해프닝. 이거를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것이 물론 이제 미국 권력 핵심부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이견설에다가 또 뭐 일부에서는 한일 FTA 재협상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 네. 근데 이런 미국 입장에서 좀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설도 있었고요. 네. 미국에서 역시 나온 설이었는데 그리고 또 미 권력 핵심부 안에서 빅터 차 교수를 미는 쪽과 밀어내려는 쪽 사이에서의 권력 암투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미국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만 놓고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럽시다. 예.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미국 CSIS 그러니까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죠. 주한 미국 대사로 내장이 되면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그러니까는 승인을 요청한 것이 지난해 12월 초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아그레망 승인을 다시 통보를 해서 미국으로 보냈고요. 그런데 한 달이 넘게 진전 상황이 없다가 지난달 말 미국 정부가 빅터 차 교수의 지명을 철회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영미권의 몇 언론들이 미국 권력 핵심부와 빅터 차 교수 간의 대북 전략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이 낙마의 원인이다. 이런 보도가 바로 이제 나온 게 그 시점이었는데요. 이제 크게 이슈가 되니까 미국 정부 국무부가 이제 나섰습니다. 빅터 차 교수를 지명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미국의 대북 전략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었죠. 그런데 지명한 적도 없다면서 왜 아그레망 요청을 하느냐 말이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지금 보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됐는가 이거를 이제 봤는데요. 미국 언론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빅터 차 교수의 낙마,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전략 과의 어떤 관계를 연결시키는 미국 정부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관계가 있다는 그런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빅터 차 교수의 낙마 사실이 전해진 직후에 빅터 차 교수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직접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1월 31일자 신문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기고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 인용하신 게 그거 한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계자가 주장하듯이 예방적 타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한반도에 있는 미국인 23만 명, 일본에 있는 미국인 9만 명이
9만 명을 탈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피츠버그나 신시나티 정도의 규모의 인구에 해당하는 미국인을 위협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고문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고문의 내용을 근거로 미국 백악관이 원하는 코피 전략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빅터 차 교수의 핵심 논지를 조금 더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 빅터 차 교수를 일컬어서 매파적인 관여 정책론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강경파죠. 네. 예. 그러니까는 이 관여라는 말에서 흔히 혼동이 있는데, 이거 과거 클린턴 정부 말기 시절에 그 관여 정책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면서 열린 자세로 견제했던 것이었다면은 네. 이제 이 뭐 공화당식이라고 할까요? 매파의 관여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우위 입장에서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뭐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군사적 행동과 관련해서 이제 빅터 차 교수는 무력은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지 미국이 먼저 선제 타격 또는 예방 타격을 할 경우에는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빅터 차 교수의 주장입니다. 유엔 회원국들, 특히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그 연대 차원의 군사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현재의 미국 핵심부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여기서요, 빅터 차 교수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노선이 수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는 차 교수의 그 기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아마도 과거에,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당시 북한과 핵무기 사용을 가능해진 그 북한 사이에서의 어떤 그 차이점, 그러니까 대응이 같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수정이 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 기고문 한 그 부분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빅터 차 교수는 군사적 타격은 북한 정권에 충격을 줘서 지난 수년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던 미국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것이라는 희망적인 시각이 있다. 예. 말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 교수 본인도 여기에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군사 타격이 효과가 있다면 나도 동의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효과가 지금 의심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아까 전해드린 그 인용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희망은 할 수 있고 누구나 희망에 동의할 수 있고 나눌 수는 있지만 지금은 희망을 접고 논리를 따라야 할 순간이다. 그런 선제 타격 주장은 희망일 뿐이다. 그렇죠. 지금 그 희망은 나도 동의하지만 그렇죠. 그거 안 되니까 이제는 논리를 따라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것처럼 예. 미국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말은 멋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안보 분야의 핵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차가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대신에 기분 좋은 희망에 젖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빅터 차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 일각에서는 여기보다 저기서 그러니까는 미국보다는 저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죽는 게 낫기 때문에 선제 타격 또는 예비 타격식의 어떤 리스크는 감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입장은 빅터 차 교수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백악관 그다음에 공화당 일각에서 종종 주장해왔던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반도 위기 정책을 위기 대책을 컴퓨터 전략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를 과연 우리가 동맹국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될 사안이냐? 컴퓨터 마우스를 뺏어야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 미국 정부는 우리는 뭐 선제 타격, 코피 전략 이런 거 없다. 그냥 최대한 압박 캠페인이 우리 전략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는 있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요. 물론 코피 전략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전략 용어가 아니고 유럽 언론에서 이제 70년대 처음 나온 용어인데요. 당연히 미국은 그러니까는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코피 전략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이 선제 타격과 예비 타격 사이에서의 큰 차이를 간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수사학적인 어떤 함정인데 이 기고문 이후에도 미국 언론은 계속해서 미국의 그 선제 타격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 행동 옵션을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검토는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 2월 1일자 워싱턴 포스트는요. 미국 정부가 더 큰 충돌로 격화되지 않길 기대를 하면서 제한적 타격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역시 같은 신문 같은 날짜 다른 기사에서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타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를 악화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 일자입니다. 미국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하는 이제 그 한 기고문에서 네. 외교적 관여와 최대 압박이 동시에 사용될 때 효과가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대 압박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서 군사 타격만으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무조건 양보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죠. 그 5일자 워싱턴 포스트 사설에서는 북한이 참여하는 동계올림픽에서 긴장이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고려 중인 군사 옵션, 코피 전략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옵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군사 옵션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경고음을 계속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오죽하면 미국의 그 민주당 쪽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은 선제 타격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 네. 이런 서한을 대통령한테 보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 하이니히 상원 군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8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서한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후의 예상 결과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오판 그다음에 보복을 유발한다는 그런 이제 주장인 셈인데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국회 승인 없이 그 예방 타격 또는 선제 타격에 대한 헌법적 기반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5일자 보도에서요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그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를 갑자기 철회하는 등의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18명의 상원 의원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내정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빅터 차 교수의 낙마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고 결국 이것이 지명 철회의 중요한 변수였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미국 언론은 계속 보도한다라고 쭉 소개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 유럽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보도하는 일이 없어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그레망이 철회되는 아그레망을 받은 그 대사가 철회되는 이런 일이 유럽에서도 사실 드문 일이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겠죠. 네. 그래서 르몽드 신문은 이거를 두고 이제 워싱턴에 오만합니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요. 그럴만하죠. 네, 이 3일자 르몽드 신문이 처음 빅터 차 교수가 한국 주재 대사로 지명됐을 때 한국 정부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 그러니까 동의를 해줬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 국가가 이미 주재국 정부의 동의를 받은 그 대사 내정자 지명을 처리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워싱턴이 서울에 대해서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 우리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통상 그다음에 주한미군 분담군 같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사 내정자 지명 철회 이게 더 한국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르몽드 신문이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 빅터 차 교수가 그 과거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 참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강경파 국가안보회의의 최측근 조언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현재의 미국 안보 핵심부의 대북 전략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면서 선제 공격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북한이 그 선제 공격에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런 근거는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빅터 차 교수가 말을 했던 것을 인용을 하면서 빅터 차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확고한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르몽드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빅터 차 교수의 낙마 이유가 설사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면 그건 뭐 사실상 우리하고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미국 정부 내에서는 그 빅터 차 교수의 개인 문제다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긴 하는데. 그건 사실 우리로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는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빅터 차 교수 사이에는 큰 이견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는 미국 정부의 선제 타격론에 대한 빅터 차 교수의 반대 입장이었다는 것. 이게 이제 사실 팩트인 것이고 이거를 르몽드 신문이 다시 지적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르몽드 신문이 그 재밌는 그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로 이제 맺고 있는데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의 트위터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한 미국 대사를 찾을 수 결국 없었다는 말이다. 하하. 근데 그걸 이해하는데 1년이나 걸렸나. 예,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라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